죽음의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이름 화진, 그리고 사천당가 제1공자 당위원의 육신으로 깨어난 한 남자. 피는 당가의 것을 강요받고 이름은 그를 묶으려 하지만 이제 그는 독과 혈맥 그리고 혈연사라는 금단의 씨약을 발판 삼아 자신을 실험체로 삼은 집안의 죄를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낯선 성과 이름, 피와 독이 뒤엉킨 이 회귀의 두 번째 장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의 하늘은 오래된 상처처럼 탁했다. 밤새도록 불어오던 서편의 바람은 멈추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안개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사천당가 본가의 높은 처마 밑에서는 흰 비단 현수막이 늘어져 있었다. 붉은 인장으로 찍힌 공자 복귀 연회. 사람들은 그 문장을 입으로 옮기며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훔쳐보았다. 죽은 줄 알았던 제1공자 당위원이 돌아왔다. 그날의 정원은 지나치게 평화로웠다. 물 위에는 잉어 대신 연꽃이 떠 있었고 꽃잎 끝에는 하얀 서리가 아직 녹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평화로움이란 언제나 불길했다. 그는 검은 도포의 소매를 한번 털고 발걸음을 옮겼다. 걸음마다 땅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감각이 낯설었다. 나는 이 길을 걸은 적이 없는데.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낯설어했다. 이 두 감정이 한 몸 안에서 부딪힐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정원의 중앙, 홍매화 아래에는 당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당주 당권호, 백발의 노가장, 냉철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제2공자 당윤, 그리고 맏딸 당녀가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다. 그 중심에 돌아온 자 당위원이 있었다. 공자께서 회복하신 지 불과 열흘이지만 이렇게까지 걸음이 가벼우실 줄이야. 당권호의 목소리는 무겁게 깔렸으나 그 속에는 얇은 칼날이 숨어 있었다. 회복이라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나는 죽었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복귀라 부른다. 마치 그동안 내가 잠시 떠났던 사람인 양. 당위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불초한 몸,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하지 않은 울림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화진의 음색이 아니었다. 이름이 달라지면 목소리도 달라지는 걸까? 낯선 성과 이름, 이건 정말 내 것이 맞는가? 당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맑았다. 그날의 일 기억나십니까? 화골산의 전장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기억이라 그 단어는 잔혹했다. 기억 속에는 타는 살, 녹아내리는 뼈, 그리고 붉게 피어난 독의 불꽃이 있었다. 당위원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불길만 보았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당녀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는 느꼈다. 이 집안의 모든 자들은 진실을 묻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때 당주가 손을 들어 회의를 멈췄다. 이제부터 제1공자의 복귀를 기념하여 혈연사의 첫 시약을 내릴 것이다. 순간 공기 속의 온도가 달라졌다. 혈연사. 그 단어는 단순한 약의 이름이 아니었다. 당가에 전해 내려오는 비전시약, 피와 독을 융합시켜 혈맥을 정화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실험체를 만들어냈던 금단의 비약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환영식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의 시작임을. 젊은 제자 하나가 붉은 유리병을 들고 다가왔다. 유리병 속에는 액체가 아닌 피처럼 진한 사금이 떠올랐다 가라앉고 있었다. 당권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것은 내 몸의 혈맥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되살릴 것이다. 그대의 피가 다시 당가의 피로 흐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명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당위원은 손을 내밀었다. 병이 손바닥에 닿자 묘한 떨림이 전해졌다. 손끝에서 심장까지, 심장에서 눈동자까지.
그 액체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운이 살아있었다. 화골산의 불길에서 느꼈던 그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진화된 생명체의 울림. 이건 혈련사. 10독 중 첫 번째 독의 완성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목소리. 그것은 오래전 화진으로 살던 시절의 목소리였다. 그 피는 내 것이 아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을 떴을 때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다. 이 몸이, 이 이름이, 이 피가 나를 대신해 살아간다면 그 피에 내 기억을 흘려 넣어야 한다. 그는 병마개를 열었다. 붉은 빛이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마치 살아있는 불꽃이 피를 찾아 뛰어드는 듯 했다. 그는 한 모금 들이켰다. 혀끝에서 식골산보다 깊은 비릿함이 퍼졌다. 몸속의 혈맥이 울부짖었다. 피가 거꾸로 흐르고 눈동자가 붉게 물들었다. 그 순간 그의 시야가 갈라졌다. 한쪽엔 현재의 연회장, 다른 한쪽엔 불타는 화골산의 전장. 죽음의 순간과 지금이 겹쳐졌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신보다 다시 죽어가고 있음을 더 뚜렷하게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했다. 피가 역류하던 맥이 돌연 진정되며 몸 안 깊은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그것은 불길이 아니라 얼음이었다. 불에 죽고 얼음에 다시 태어나는 느낌. 그의 내공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방 안의 등잔불이 동시에 흔들렸다. 노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혈련사의 성공이다. 그 외침이 방 안을 울렸다. 그러나 그 환희의 목소리 속에서 당위원의 마음은 냉정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감금이다. 내 피가 그들의 피로 인정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이 집안의 실험체가 된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 위 오래된 기둥에 새겨진 당문의 문양 3봉. 그 문양의 중앙 작은 흠집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긴 듯한 흔적. 그 새김 아래로 빛이 비쳤다. 그 순간 그는 보았다. 문양의 뒷면에 미세하게 새겨진 또 다른 글자 혈연사. 그 단어는 피처럼 붉게 빛났다. 그의 손끝이 저절로 떨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이름을 선택한 적이 없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모든 불이 꺼졌을 때 그는 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손목에 남은 작은 문신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혈연사 시약이 남긴 흔적이었다. 피는 잠들지 않았다. 그의 혈관 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당위원의 피가 아니라 화진의 기억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스쳤다. 바람의 냄새 속에 화골산의 잿빛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귓가를 스칠 때 그는 속삭였다.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이름을 되찾으면 그뿐이다. 그리고 손끝으로 유리병의 바닥을 눌렀다. 남은 시약이 손바닥에 떨어져 달빛 아래서 붉게 번졌다. 그 붉은색은 마치 불길 속에서 처음 눈을 뜨던 그 순간처럼 피와 독이 하나가 되는 빛이었다. 그날 새벽 사천당가의 서쪽 창고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누군가는 실험기구가 폭발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죽은 자의 혼이 돌아다닌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불길 속에서 깨어난 사내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칼날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름이 피를 지배한다면 나는 그 피를 되돌려주겠다. 그의 눈동자에 피빛이 스쳤다. 당위현 혹은 화진의 진짜 이름은 이제 막 숨을 쉬기 시작했다. 밤의 공기는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 속에 피의 향이 섞여 있었다. 당위원은 창가에 앉아 붉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 식지 않은 열이 남아 있었다. 혈연사 시약을 들이켠 지 하루, 그 약은 이미 그의 혈맥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피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다. 마치 불길이 맥을 따라 올라오는 듯한 통증.
그 통증은 이상하게도 죽음의 고통보다는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 손등의 핏줄이 미세하게 빛났다. 붉은 선이 뱀처럼 움직이며 손끝까지 이어졌다. 그 선이 움직일 때마다 시야가 흔들리고 기억의 파편이 번쩍였다. 불타는 화골산, 녹아내리던 다리, 그리고 병사들의 비명. 그는 숨을 몰아쉬며 창틀을 붙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탁, 탁. 그 리듬은 지나치게 규칙적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은 조용히 열렸다. 얇은 은빛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낮게 머리를 숙였다. 공자님, 약에 후유증이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이 차를 드시지요. 은빛 찻잔에는 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빛에 비춰보니 마치 희석된 피처럼 보였다. 무슨 차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가의 비전 허혈차입니다. 혈연사의 작용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줍니다.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완화라 그 말은 즉 통제라는 뜻이지. 그는 찻잔을 들어올리며 여인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낯익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오른쪽 턱선에서 귀 밑까지 칼날이 스쳐간 듯한 얇은 흉터. 그 상처는 삼류병사 시절 화진으로 살던 때 보았던 얼굴이었다. 전장의 보급병, 울령. 그녀가 왜 여기 있는가? 이름이 뭐라 했지? 소인은 울령이라 합니다. 공자님을 모시라는 당주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 속의 미세한 떨림은 숨기지 못했다. 그 떨림이 기억 속의 울령의 음성과 정확히 겹쳐졌다. 그래, 울령이라 했지. 오래된 이름이군. 그녀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찻잔을 들이켰다. 붉은 액체가 입안에 닿는 순간 혀끝에서 쓴맛이 터졌다. 그 맛은 차가 아니었다. 독이었다. 하지만 그는 삼켰다. 지금 이 자리에선 죽음보다 더 위험한 건 의심이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좋은 향이군. 술 같기도 하고. 울령이 낮게 대답했다. 피의 향입니다. 공자님. 그녀의 말은 은근히 비꼬인 듯했지만 동시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었다. 너 예전에 나를 본 적 있나? 울령이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있었습니다. 화골산 전투 때 부상병을 수습하는 중이었지요. 그때 어떤 병사가 피에 젖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병사가 공자님과 닮았었습니다. 그 순간 당위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가 다시 요동쳤다. 닮았다고? 예. 하지만 그 병사는 그 자리에서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공자님이 깨어나셨을 때 전 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울령의 시선이 그를 똑바로 꿰뚫었다. 그 붉은 술의 향. 둘 사이의 공기가 멎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 눈은 여전하군. 울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진짜 당위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라는 것도. 그때 창문이 두드려졌다. 까마귀가 날아들며 창틀에 앉았다. 그 새의 발목에는 붉은 비단 쪽지가 묶여 있었다. 울령이 놀라며 손을 뻗었지만 그는 먼저 그것을 잡았다. 쪽지를 펼치자 붓글씨가 적혀 있었다. 혈연사의 향을 멈추지 말라. 그것이 그대를 지배할 것이다. 필체는 섬세했으나 그 글자 끝에는 미묘한 흉기가 있었다. 그는 종이를 태웠다. 불길이 흩어질 때 창문 너머 달빛이 그의 얼굴을 갈랐다. 한쪽은 인간의 얼굴, 한쪽은 피로 물든 그림자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혈연사 시약의 열기가 식지 않았고 그 피의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향이 코끝에 스며들 때마다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화진, 너는 이미 죽었다. 당위원의 이름을 버리지 말아라. 목소리들이 겹쳐졌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름이 갈라졌다. 화진과 당위현 두 존재가 하나의 몸 안에서 서로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울령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공자님, 이 향을 따라가면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라. 그 향은 사람의 피에서만 납니다. 당가의 실험실, 남쪽 창고에서 그 냄새가 처음 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곳에 누가 있지? 모릅니다. 다만 그곳은 지금 봉쇄되어 있습니다. 당주의 명령으로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네가 날 데려가라. 그건 명령이다. 울령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당위원은 혼자 남았다. 그는 손끝으로 찻잔의 바닥을 문질렀다. 거기엔 작은 결정체가 남아 있었다. 붉은 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빛을 본 순간 그의 눈에 짧은 환영이 스쳤다. 화골산의 실험기구, 독의 항아리, 그리고 녹아내리던 병사들.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그는 그 환영 속에 자신에게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순간 환영이 깨지고 피가 손끝에서 흘러나왔다. 손바닥에 붉은 상처가 천천히 번졌다. 피가 공기와 닿자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다. 붉은 술의 향. 그는 속삭였다. 이 향이 진실로 이끄는 길이라면 그 끝에서 무엇이든 마주하겠다. 그날 새벽 울령이 약속대로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다. 둘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돌로 된 계단이 지하로 이어졌다. 그 계단의 끝에는 철문이 있었다. 문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10도 금고. 울령이 속삭였다. 당가의 모든 독실험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에 손을 얹었다. 문이 식은 듯 차가웠다. 그러나 손끝에서 미세한 온기가 퍼졌다. 혈연사의 피가 반응하고 있었다. 그의 피가 문을 열고 있었다.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붉은 향이 터져나왔다. 그 향은 익숙했다. 그가 죽던 날의 냄새. 불길 속의 피, 피 속의 불.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붉은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병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화진. 당위원의 심장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굳었다. 그 이름은 그가 버리고 온 이름이었다. 화진. 울령이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병을 들어 올렸다. 병 속의 붉은 액체가 흔들렸다. 그 향이 다시 퍼졌다. 붉은 술의 향피의 기억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피는 나의 과거이자 이 집안의 죄다. 그 순간 지하실의 등불이 꺼졌다. 둘을 감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찾았군, 당위현. 아니, 화진.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름은 언제나 거짓을 만든다. 지하의 어둠은 재처럼 가벼웠다. 불이 꺼지자 공기는 곧장 무게를 잃었고 무게를 잃은 공기 속에서 냄새만이 유령처럼 남았다. 붉은 술의 향, 타버린 기름의 꼬리, 오래된 목재의 수분. 손바닥 위 유리병의 표면이 식어가며 미세한 물방울을 맺었다. 병목에 새겨진 두 글자는 이 물방울을 타고 일그러졌다. 이름이 물에 닿으면 모양을 잃는다. 모양을 잃은 이름은 오래 버틴다. 어둠의 끝에서 낮은 숨소리가 한 번 굴렀다. 말을 흉내내지 않는 숨, 의도를 감추는 리듬. 등불 없이도 길을 아는 발은 소리를 잘 남기지 않았다. 울령의 체온이 뒤편에서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긴장한 살은 따뜻해지고
따뜻한 살은 작은 흔들림을 만든다. 그는 병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손끝으로 바닥의 결을 훑었다. 돌과 흙 사이 사람의 손이 오래 문질러 얻은 매끈함이 있었다. 비밀의 방들은 대개 한 사람의 손으로 닦인다. 닦인 자리들은 주인의 얼굴을 담는다. 웃음소리는 두 번째로 짧게 이어졌다가 끊겼다. 그리고 불꽃이 딱 한 점 살아났다. 장주 끝에 붙은 작은 불씨가 원을 그리며 허공을 스쳤다. 불꽃의 환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자리의 잿빛 링이 방의 형태를 드러냈다. 링은 원보다 오래 갔다. 얇은 빛이 벽을 압자 거기에 문양이 떠올랐다. 삼봉 세 마리 벌이 중심을 향해 고개를 맞댄 당문의 문장. 문양의 배면으로 혈관처럼 가는 선들이 얽혀 있었다. 선은 박제된 벌의 날개골처럼 유리질로 굳어 있어 불빛이 부딪히면 짧게 우는 듯 떨었다. 그는 알아보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집안의 머리말, 피의 문법, 그리고 잠금장치. 혈연사로 달궈진 그의 맥이 문양에 다가서자 문양의 선들이 아주 약하게 빛났다. 피는 자신과 닮은 길을 보면 스스로 걸음을 재촉한다. 재촉된 피가 손끝으로 모이며 살짝 들뜨는 감각이 일었다. 어둠 속의 사내는 장주 끝 불씨를 접으며 물러났다. 등장도 물러남도 설명을 싫어하는 자의 습관. 남는 건 구조뿐이었다. 울령이 숨을 고르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등이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떨림은 경고였다.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어 보였다. 말 대신 기류를 바꿔 어둠의 균형을 붙들었다. 균형이 돌아오자 문양의 바깥원이 먼저 반응했다. 유리질 선이 희미하게 색을 가졌고 색은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사이의 음영이었다. 그 음영 속으로 오래된 각인들이 밀려올랐다. 글자는 선보다 느렸다. 느린 것들이 진실을 담는다. 혈지위인, 명지위세. 피는 인이 되고 이름은 자물쇠가 된다. 첫 줄은 이해하기 쉬웠다. 그의 몸이 방금 그 일을 했고 방의 문이 아직 닫혀 있었으므로. 그러나 다음 줄이 기척처럼 따라왔다. 문제가이가제문. 문은 집에 있고 집은 문 안에 있다. 상형의 줄기들이 서로를 가리키며 뒤엉켜 있었다. 문양의 신부에서 작은 홈들이 드러났다. 10개. 손가락 마디만 한 깊이, 바깥에서 안으로 갈수록 더 촘촘해졌다. 10개의 홈은 10개의 길이었고 길의 이름이 미세하게 음각되어 있었다. 그는 눈으로 읽었다. 십독보 감춰둔 10개의 바늘자리. 바늘은 혈에 말을 걸고 혈은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 응답하면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피가 계약을 완성한다. 울령의 발치에서 미세한 모래가 흘렀다. 모래가 흐르는 소리는 사람의 생각을 느리게 만들었다. 느려진 생각은 과거로 움츠러든다. 그는 화골산에 가장 무거웠던 그날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쓰러지고 발밑에 흙이 젖고 발목에 살이 미끄러지고 다리가 녹아내리던 순간. 그때의 냄새가 지금 이곳에 있었다. 차이점은 단 하나, 그때 그는 대상이었고 지금은 주체였다. 주체가 되면 피는 다른 말을 한다. 그는 소매에서 얇은 목침을 꺼냈다. 목침은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닿자 작은 울림을 냈다. 울림은 바늘들의 낮은 인사였다. 비와 십침 십독을 십바늘로 번역한 비전. 누군가는 살인술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구술이라 불렀다. 바늘은 독을 심거나 독을 빼거나 독과 말을 통할 수 있었다. 선택은 손의 각도로 정해졌다. 각도는 마음의 방향을 닮았다. 첫 바늘을 집어들며 그는 문양의 첫 홈에 맞추었다. 바늘촉이 홈의 바닥에 닿자 문양의 선들이 살짝 떨며 미세한 음을 냈다. 음은 금속과 유리, 피와 기름 사이 어디쯤. 그 음색은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물어왔다. 그는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당위현. 그리고 조금 뒤 더 깊은 곳에서 다른 이름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화진. 두 이름이 부딪히지 않았다.
부딪히지 않고 서서히 포개졌다. 포개어진 이름은 소리를 만들지 않는다. 소리가 없으면 독은 잠시 길을 잇는다. 바늘은 한 번 돌았다. 돌며 각인을 긁었고 긁힌 자리에서 이슬 같은 빛이 맺혔다. 빛은 피의 알갱이보다 작았다. 그는 그 빛을 굳이 닦지 않았다. 닦으면 기록이 지워진다. 지워진 기록은 길을 잃는다. 첫 홈이 응답하자 둘째 홈이 스스로 입을 열었다. 그는 둘째 바늘을 집었다. 손목에 힘을 거의 쓰지 않고 호흡으로만 깊이를 조절했다. 호흡은 바늘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늘 실물보다 정확했다. 셋, 넷 바늘이 자리를 찾아갈수록 문양의 벌 날개가 흔들렸다. 벽에 그려진 것들이 흔들릴 때 집은 내부를 다시 배치한다. 가구들이 소리 없이 옮겨지고 서랍이 자신들의 방향을 바꾸고 뼈대가 조금 더 안쪽으로 숨는다. 그는 그 숨는 소리를 들었다. 숨어 들어간 것들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을수록 위험해진다. 위험은 무겁지 않다. 무게를 잃을수록 모든 곳에 틈이 된다. 다섯째 바늘을 맞추는 순간 울령의 숨이 한 번 빨라졌다가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빗점이 지나갔다. 문양의 중심부가 처음으로 마치 맥박처럼 미세하게 수축했다. 수축과 팽창 사이에서 바닥이 아주 약하게 내려앉았다. 보이지 않는 과부하가 방의 경첩을 눌렀다. 그는 바늘을 멈추었다. 멈춤은 기술이었다. 멈추지 못하는 손은 결과를 모독한다. 그는 멈춤으로 시간을 벌었다. 벌린 시간 사이로 오래된 음성이 스며들었다. 당가의 선조가 이 문장을 만들 때의 숨, 반대편에서 이 문장을 바라보던 적의 침. 여섯째 바늘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피는 약속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을 강요당하면 잠시 말을 한다. 말하는 피는 짧게 굳는다. 굳은 피의 끝이 바늘촉에 닿자 문양의 가장자리에 보이지 않던 글자가 한 줄 더 솟았다. 명불제구. 재행. 이름은 입에 있지 않고 행에 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이름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마다 누군가는 피를 준비했다. 준비된 피는 기록을 좋아했다. 기록은 언제나 문장의 모양을 하고 문장은 집에 붙었다. 집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것들은 대개 책임을 모른다. 책임을 모르는 것들은 늘 신성해진다. 신성은 칼보다 두껍다. 일곱째와 여덟째 바늘은 비교적 쉬웠다. 쉬운 길이 위험을 감춘다. 아홉째는 깊었다. 깊은 자리에는 숨은 문이 있다. 바늘이 닿자 벽의 안쪽에서 아주 얕은 바람이 새어나왔다. 바람이 길을 말하는 발음은 짧고 겉돌았다. 그는 그 음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문양 상단의 삼봉 중앙, 벌의 머리무늬 중앙점에 살짝 들어간 한몰이 보였다. 매끈한 줄기처럼 보였으나 손톱으로 긁으면 가루가 일어날 자리. 그곳이 열쇠 구멍이었다. 열쇠는 마지막 바늘이었고 마지막 바늘은 이름이었다. 10번째 바늘을 집어들자 울령의 시선이 바늘 끝에서 그의 눈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없는 시선이 묻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대신 손목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바꾸었다. 각도는 고해였다. 바늘촉이 한몰의 가장 안쪽 벌의 머리 중앙에 닿는 순간 문양 전체가 짧게 떨었다. 떨림은 벽을 타고 바닥을 지나 방의 숨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숨이 모서리에 부딪혀 작은 맑음을 냈다. 그 맑음이 자물쇠의 마지막 소리였다. 문양이 울고 돌이 물러났다. 벽의 한 판이 뒤로 밀리며 제자리에서 반원을 그렸다.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 동굴처럼 깊지 않고 서랍처럼 얕지 않은 사람의 팔길이 두 번과 조금 더. 그 안쪽에 검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 위에는 누런 비단띠가 X자 형태로 덮여 있었고 띠의 매듭에는 고자가 두 글자 발에어 간신히 읽혔다. 인명. 인과 명.
그의 손바닥이 상자를 만지자 혈련사의 잔열이 비단을 타고 사라졌다. 매듭이 풀릴 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오래 잠들었던 것일수록 깨어나는 예법을 안다. 상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얇은 철판과 바늘 한 벌. 철판은 문패처럼 평평했고 가장자리의 돌기들이 촘촘했다. 중앙에는 미세한 홈들로 이루어진 원이 있었고 원의 둘레를 따라 당문의 문장과는 조금 다른 벌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벌의 날개에 작은 문장들이 한 줄씩 숨어 있었고 각 문장은 독의 이름을 가리켰다. 화골, 식골, 무형, 산공 그리고 보지 못한 이름들. 철판의 가장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더 있었다. 바늘은 10길로, 행은 한 마음으로. 바늘 한 벌은 그가 가진 목침의 바늘보다 가늘고 길이가 조금 더 짧았다. 짧은 바늘은 깊이를 포기하는 대신 방향을 얻는다. 방향 있는 바늘은 허공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는 바늘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얼어붙었다가 곧 뜨거워졌다. 얼음과 불 사이에서 철이 사람을 배우는 시간. 바늘 하나가 도 하나의 무게를 품는다면 10개가 모였을 때 사람은 길을 잃는다. 그래서 문구는 행은 한 마음으로라고 적어둔 것이다. 잃지 않으려면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늘 손에 남는다. 철판의 원 중앙에 손목을 포개자 미세한 자수정 같은 빗점들이 켜졌다. 빗점들이 이어져 선을 만들고 선들이 벌의 날개를 따라 흐르며 작은 지도처럼 얽혔다. 지도는 피부 아래 경맥과 거의 같은 형상으로 놓였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이 집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받았다. 집의 혈이 어디로 흐르고 어느 눈으로 밖을 보고 어떤 혀로 독을 증류하는지 사람의 몸을 배울 때처럼 집의 몸을 배웠다. 배우는 동안 그는 조용했다. 조용함이 장악을 만든다. 울령의 발목 근육이 굳었다 풀리며 작은 진동을 만들었다. 외부의 기척 누군가 복도 끝에서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벽을 한번 어깨로 치고 지나갔다. 서두르는 발은 비밀을 모른다. 비밀은 서두르는 사람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상자를 닫지 않았다. 닫는 소리보다 열어둔 침묵이 더 안전했다. 철판을 문양의 앞에 세워 걸자 두 벌의 벌이 서로를 비추어 하나의 상을 만들었다. 겹친 벌의 머리 중앙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바늘 하나가 들어갔다가 실처럼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 구멍은 은밀한 질문이었다. 너는 어떤 길을 먼저 걷겠는가? 그는 답을 미루었다. 첫 바늘은 약속이 된다. 약속은 선서보다 무겁다. 무거운 것을 서둘러 잡으면 손이 상한다. 손이 상하면 바늘이 거짓을 배운다. 바늘이 거짓을 배우면 피가 변명한다. 변명하는 피는 길을 만들지 못한다. 길 없는 사람은 이름을 잃는다. 그때 문 바깥의 어둠이 일렁이며 형태를 얻었다. 낮은 웃음의 주인 지하 출입을 관리하는 서고지기, 혹은 서고를 관리하는 얼굴을 한 달은 무엇. 회색 옷에 천이 바스락거리고 장죽의 불씨가 다시 켜졌다. 불씨의 링이 이마를 스쳤다. 링 아래 눈이 있었다. 눈은 사람의 것처럼 보였고 사람의 것과 달리 계산을 했고 계산과 달리 감정을 가졌다. 복합된 눈빛은 오래 지켜보기 어렵다. 오래 보면 그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본다. 그는 말을 아꼈다. 지기는 그를 보며 그를 통과해 문양을 보며 다시 그의 손에서 바늘을 보았다. 보는 일은 말보다 정직하다. 본 자는 대개 이미 안다. 아는 자는 질문을 요약한다. 지기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로 듣기엔 너무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입술에는 문장의 습관이 있었다. 그 방식을 기억하는가? 오래전 어떤 제자에게 가르치듯 혹은 금지된 예식의 첫 줄을 되물으며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 척하던 것들이 지금 손에서 살아났으므로 울령은 아직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밤을 지킨다.
그녀의 시야가 문양과 상자와 바늘과 그의 손등을 번갈아 담았다. 손등의 핏줄이 다시 자리 바꾸며 피빛을 옅게 띄었다. 혈연사의 잔향이 문양의 선 위로 번졌다. 선이 피의 온도를 기억하자 문양의 박원집의 담장 같은 원이 다시 한번 가볍게 수축했다. 수축은 준비였다. 준비는 끝의 반대말이 아니라 끝의 형제였다. 그는 마침내 바늘 하나를 구멍에 가져갔다. 그러나 넣지는 않았다. 바늘 끝을 구멍 가장자리의 얇은 림에 가만히 기대었다. 림은 금속이 아니었다. 벌의 껍질처럼 단단하면서도 내밀면 물처럼 비켜나는 물성. 림이 바늘 끝을 인지하는 순간 철판의 문장 중 무형의 자획이 아주 미세하게 진동했다. 공기와 말이 닮았고 말과 독이 닮았고 닮음들이 모여 길이 된다는 사실이 손끝에서 확인되었다. 무형은 바늘 없이도 놓을 수 있다. 그는 그 사실을 선택했다. 선택은 기술보다 먼저 온다. 그는 바늘을 거두어 목침으로 돌려놓고 손을 철판에서 떼었다. 동시에 문양의 빛이 꺼졌다. 벽은 다시 돌이 되었고 방은 다시 지하가 되었다. 상자는 열려 있었고 지기는 그 사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장죽의 불씨를 깎아 없애며 뒤로 물러났다. 물러나는 발자국이 복도의 모서리에서 사라졌다. 사라지는 소리는 기침보다 짧고 기침보다 오래 남는다. 울령이 그제야 짧게 숨을 내쉬었다. 숨은 빠르게 풀렸고 풀린 숨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어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기억을 정리했다. 그는 상자를 닫았다. 닫히는 소리는 없었다. 고요는 서약의 잉크였다. 상자를 품에 넣는 순간 철판의 온기가 약간 남아 손바닥을 데웠다. 데워진 손바닥으로 그는 문양의 표면을 한 번 더 쓸었다. 쓸린 자리에서 그 글자들이 미세하게 기울었다. 인명, 피와 이름. 오늘 밤 피는 인이 되었고 이름은 자물쇠가 되었다. 아직 열지 않았다. 열려면 길을 더 배워야 한다. 길을 배우려면 바늘이 아니라 숨을 먼저 훈련해야 한다. 비와 십침의 첫 수련은 바늘을 잡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바늘이 없는 밤, 숨만 있는 밤. 숨으로 피의 방향을 바꾸고 피로 독의 속도를 늦추고 늦춘 속도로 이름을 새긴다. 이름은 손으로 쓰지 않는다. 이름은 혈로 쓴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밤의 온도가 달라졌다. 차가움이 아니라 정막의 깊이가 한 겹 더해졌다. 달이 기와를 넘는 사이사이 담장 위 매화가지 끝에 맺힌 서리가 소리 없이 부서졌다. 부서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파편이 공기 중에서 서로를 스치며 만드는 미세한 울림이 있었다. 그 울림이 귀에 닿자 그는 어쩐지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는 느낌을 받았다. 집의 문장 당문의 벌들이 서로의 머리를 맞댄 이유는 서로를 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방향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다. 방향이 하나일 때 독은 칼이 되고 칼이 방향을 잃을 때 독은 연기가 된다. 오늘 밤 그는 연기를 거두고 칼의 그림자를 얻었다. 그림자는 실물이 아니다. 그러나 실물보다 오래 남는다. 마당으로 올라서자 동쪽 하늘에 아주 얇은 흰빛이 생겼다. 흰빛은 낮의 전령이었으나 아직 밤의 예법을 지켰다. 예법이 남아있는 시간에는 사람의 이름이 덜 무겁다. 덜 무거운 이름은 잘 움직인다. 그는 발을 옮겼다. 발자국 소리가 담장에 한 번 부딪혀 돌아왔다. 돌아오는 소리가 이전과 달랐다. 이전에는 빈 들판의 울림이었고 지금은 얕은 방울의 울림. 방울은 그릇이 있어야 울린다. 그릇은 집이었다. 그는 이 집의 그릇을 열었다가 다시 덮었다. 덮은 채로 지녔다. 울령은 말없이 뒤를 따랐다. 그녀의 그림자가 그의 그림자와 겹쳐 한 덩이가 되었다. 겹쳐진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금세 짧아졌다. 바람이 바뀐 것이다. 바람의 결이 남쪽에서 북서로 돌아섰다. 북서의 바람은 외부의 냄새를 데려온다. 흙과 땀,
쇠와 가죽,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군율의 고동. 사파의 현사왕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소리가 닮았다고 항상 같은 전쟁이 오는 건 아니지만 닮은 소리는 준비를 명한다. 준비는 피를 아낀다. 문턱을 넘으며 그는 뒤돌아보았다. 서쪽 창고의 지하 10도 금고의 입구가 그림자 속으로 다시 잠겼다. 입구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쉬었다. 숨이 기와의 끝을 스치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자리에서 먼지가 짧게 반짝였다. 반짝임은 별과 닮지 않았고 불티와 닮지도 않았다. 붉은 술의 향이 아주 옅게, 거의 이름 없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이름이 없는 향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들은 일정한 때에 길을 가리킨다. 길이 가리키는 곳은 다음과 같았다. 연무장, 바람이 잘 통하고 피가 쉽게 마르는 자리. 첫 수련은 거기서 시작된다. 그날 저물녘 연무장의 모래가 발목 아래로 유연하게 내려앉았다. 모래의 알갱이마다 햇빛이 하나씩 박혀 있었다. 박힌 빛들이 서로를 부딪히며 작은 화음들을 만들었다. 화음 사이로 그는 섰다. 바늘은 들지 않았다. 손은 비어있고 소매는 가볍고 숨은 길었다. 첫 수련 비와 십침에 바늘이 없이 바늘의 길을 만드는 법. 눈을 감지 않고 보지 않은 채 경계를 더듬는 법. 공기를 바늘로 삼아 기류의 균열을 찾아내고 균열 위에 피의 속도를 관절처럼 걸어 잠그는 법. 이름을 입술로 부르지 않고 혈로 복귀하는 법. 그는 숨을 내쉬었다. 내쉰 숨이 팔의 안쪽을 따라 돌아들어가 심장을 스치고 목으로 올라와 두 눈 사이에 자리했다. 눈 사이의 자리가 서늘해지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이 보였다. 방향의 턱. 턱이 보이면 그곳에 바늘을 둘 수 있다. 그는 아직 바늘을 들지 않았으나 바늘을 둘 자리를 벌써 세 곳이나 골랐다. 그가 첫 발을 옮기자 모래 위 그의 그림자가 세 갈래로 갈라졌다. 갈라진 그림자 끝마다 모래먼지가 아주 얇게 일었다. 얇은 먼지는 바늘이 나중에 지나갈 길이었다. 나중의 길이 오늘의 그림자에 먼저 새겨졌다. 새기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밤과 말이 필요 없는 기술이 있었다. 기술은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움은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것만이 마지막 문장을 쓴다. 해가 담장 위로 기울 때 그의 등줄기에 얇은 땀이 맺혔다. 땀의 염분이 말라 소금꽃을 만들었다. 소금꽃 위로 바람이 지나가자 흰 가루가 약간 흘렀다. 흰 가루가 공기 속에서 흩어지는 모양이 지하에서 보았던 문양의 선과 아주 닮아 있었다. 닮음은 위험하고 동시에 위로였다. 그는 닮음을 모아 구조로 바꾸었다. 구조는 길을 기억한다. 기억하는 길은 사람을 살린다. 그날 밤 그는 상자를 다시 열지 않았다. 열지 않음으로 열어둔 채 잠들었다. 잠은 기록의 동맹이었다. 꿈의 가장자리에 문양의 벌들이 한 번 더 나타났다. 이번에는 머리를 맞대지 않고 날개를 반쯤 펼친 채 서로를 비껴 지나갔다. 비껴 지나가는 벌들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가 빛났다. 실은 바늘 없이도 꿰어지는 길이었다. 길은 내일 첫 바늘이 들어갈 자리의 이름이었다. 새벽의 연무장은 조용했다. 바람이 멎자 모래는 숨을 죽였고 그 고요 속에서 한 남자의 숨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당위원은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바늘도 검도 기의 운용도 없이 그저 숨만 다스리고 있었다. 하루 전밤 지하 금고의 문이 닫히고 나서부터 그의 심장은 평온을 잃었다. 문양이 남긴 붉은 잔열이 여전히 몸속에서 타고 있었고 그 열이 심장에서 손끝으로, 손끝에서 다시 눈동자로 흘러들고 있었다. 비와 십침의 첫 길은 무침에서 시작한다. 그는 상자의 비단띠에 적힌 글귀를 다시 떠올렸다. 바늘이 없는 자가 바늘을 배워야 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손의 길을 찾아야 했다. 독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길을 찾는 일은 바람의 궤적을 붙잡는 것과 같았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공기 속에는 약간의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혈연사의 잔향이 아직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피와 독이 섞인 그의 호흡이 바람과 섞여 연무장의 모래를 흔들었다. 모래가 미세하게 일어났다가 내려앉는 그 찰나의 움직임, 그것이 첫 번째 길이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모래 위에 작은 흔적이 그려져 있었다. 누가 지나간 발자국도 아니고 바람이 남긴 무늬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의 흐름이었다. 당위원의 몸에서 나온 호흡이 모래 위에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선을 그린 것이다.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이게 첫 동문무공의 시작이로군. 울령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천 두 장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독을 감지하는 시험포였고 다른 하나는 그 독의 흐름을 추적하는 시트였다. 그녀는 매 순간 그가 내쉬는 숨과 바람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가 내쉴 때마다 포의 끝이 붉게 물들었다. 혈연사의 기운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독이 아니라 피가 길을 내고 있군요. 당위원은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발끝에서 바람이 일고 그 바람이 다시 그의 몸을 감쌌다. 바람이 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았다. 원의 중심은 고요했고 주변은 끓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기류의 균열이 일어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마치 얇은 막처럼 찢어졌다가 봉합되는 소리가 들렸다. 숨으로 바늘을 만들고 의식으로 독을 꿰맨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그 순간 손끝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핏빛 기운이 손끝을 스쳐나갔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 빛은 피가 아니라 기의 반응이었다. 피 속에 남은 혈연사의 흔적이 기와 섞이며 시각화된 것. 즉, 그 빛은 그의 몸속에서 독이 하나의 무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공기가 울렸다. 모래 위의 작은 입자들이 한순간 들썩이며 원을 그렸다. 그 원이 넓어지더니 연무장의 반을 덮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는 숨을 멈추었다. 숨이 멎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단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피는 독을 이긴 적이 없었다. 그는 눈을 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바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은빛 장삼, 가느다란 체구, 그리고 짙은 그림자. 그는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당녀. 그녀가 연무장의 끝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위현, 아니 내 이름은 아직 화진이겠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름이 바뀌었어도 피는 그대로지. 피가 그대로라면 내 죄도 그대로일 거다. 당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혈연사 씨약을 내가 마셨다는 건 아버지가 널 실험체로 삼았다는 뜻이야. 하지만 너는 그걸 알고도 마셨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 죽을 때 다시 살아난 자가 죽음을 피하겠나. 나는 이 피를 돌려주기 위해 마셨다. 당녀는 조용히 웃었다. 돌려준다는 건 결국 파괴겠지. 그녀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끝에서도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당위원의 기운과 달랐다. 그것은 정제된 독, 실험으로 완성된 순수한 독이었다. 당가의 무공은 피로 전해지지만 독은 피를 배신한다는 걸 잊었나? 그녀가 손을 휘둘렀다. 순간 공기 속에서 붉은 실이 튀어나왔다. 그 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았지만 닿는 순간 살을 녹이는 열을 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다. 공기의 결이 바뀌며 붉은 실이 빗나갔다. 비와 십침, 제일식 무형의 바늘. 그는 속삭였다. 그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바늘 하나가 공기를 갈랐다. 바늘은 실의 흐름을 찾아가듯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피가 한 줄 흘렀다. 당녀가 눈을 부릅떴다. 그걸 어떻게 해? 피가 가르쳐줬지.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숨이 깊어질수록
주위의 공기가 그를 중심으로 굳어졌다. 마치 독이 아니라 바람이 그의 무기인 듯했다. 단가의 독은 나를 죽였고 이제 그 독으로 단가를 끝내겠다. 바람이 폭발했다. 모래가 뒤집히고 붉은 실이 끊겼다. 그의 손끝에서 또 한 번 붉은 빛이 번쩍였다. 이번에는 기의 형태가 달랐다. 공기 속의 독입자들이 그의 기에 반응하며 빛을 흡수했다. 그 빛이 하나의 길이 되어 그의 팔을 따라 어깨, 목, 그리고 눈으로 이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비와 십침 제2식 혈침. 그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보이지 않는 바늘이 공기 속을 뚫고 나가며 당뇨의 앞에서 폭발하듯 사라졌다. 그녀는 비틀리며 뒤로 물러났다. 피가 입가에 맺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놀라움이 먼저 스쳤다. 이게 너의 길이란 말이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나의 복수도 단가의 기술도 아니다. 이건 살아남은 자의 언어다. 바람이 멎었다. 모래가 다시 고요히 가라앉았다. 당뇨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좋아,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겠다. 그녀가 사라지고 연무장엔 다시 고요만 남았다. 당위원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는 붉었지만 그 안엔 이미 다른 색이 섞여 있었다. 검붉은 독의 색. 그는 미소 지었다. 독은 결국 피를 담게 마련이지.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축하하네, 공자. 첫 바늘이 피를 기억했군. 그는 돌아보았다. 지하의 서고지기, 회색 장삼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비와 십침의 첫 무공을 완성한 자는 이제 단가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언제나 안전한 곳인 건 아니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사라졌다. 당위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달이 아직 지지 않았다. 달빛 속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의 끝에서 바람이 일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독의 냄새를 품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향 살아있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야 첫 길이 열렸군. 피와 바람이 길이 되면 그 다음은 칼이 아닌 사람이다. 밤은 흐릿한 잉크처럼 남아있었다. 연무장의 모래가 한 번 들썩였다가 조용히 가라앉는 동안 당위원의 숨은 길게 뻗어나갔다가 스스로를 접었다. 바늘을 들지 않는 수련은 침묵을 낳았고 침묵은 기억을 불러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가슴 깊은 곧 화진이 죽던 순간의 비늘 같은 감각 거기 걸린 마지막 빛의 잔사를 더듬었다. 불꽃이 살점을 핥던 뜨거움, 뼈가 안에서부터 가루로 흩어지던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외치던 차가운 구호. 삼봉 제7각 개방. 세 음절과 한 숫자, 그리고 한 글자. 입술을 열지 않아도 혀끝이 기억하는 명령문. 잠에서 깬 독은 늘 약속된 구호를 기다린다. 그날의 바람은 그 구호와 함께 방향을 바꿨고 그의 다리는 무릎 아래부터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들이마신 공기에서 쇠와 재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어젯밤 금고에서 꺼낸 철판과 상자의 잔열이 아직 몸을 따라 흘렀다. 발치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울령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얇은 천을 그의 손에 건넸다. 천 사이에는 매끈하게 문질러 다른 나무 쪽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으나 모서리에는 자주 만져진 흔적이 깊었다. 표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어젯밤 서고지기가 이걸 남겼습니다. 말 대신 그 사람 특유의 방식으로요. 그는 나무 쪽을 기울였다. 빛이 스치자 아무 무늬도 없던 면 위에 아주 얇은 막이 번들거렸다. 유약 같은 코팅. 불빛을 더 바짝 대면 숨은 글자가 살아난다. 그러나 그는 불 대신 피를 택했다.
손끝을 바늘로 살짝 긁어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혈연사의 잔열이 피를 덮였고 피는 나무결을 타고 얇게 퍼졌다. 퍼진 자리에서 글자가 떠올랐다. 그는 소리 없이 읽었다. 실험 기록 갑진 -3봉 -7각. 투하 장소 광풍평야 설해 돌출지대. 투하 시간 유시 3각. 투하 독 화골산. 보조독 무영독 분산율 실험. 대상 3류 보병 7년 19번 외 63명. 개방구호 3봉 제7각 개방. 시행자 서명 아빈당. 끝에 이름은 빠져 있었다. 도려낸 듯 마이너스. 아니, 처음부터 남기지 않은 듯 공란이었다. 대신 붉은 봉인의 눌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손톱으로 조심스레 눌림의 테두리를 더듬었다. 아빈의 금속 테두리는 삼각형, 내부는 벌 날개 세 줄, 당문의 소인틀. 그러나 테두리의 미세한 결이 본가 당주의 정식 인장과 달랐다. 본가의 인장은 가장자리가 매끈했고 이 눌림은 미세하게 거칠었다. 그는 금고에서 본 철판을 떠올렸다. 철판의 바닥에도 같은 거친 결이 있었다. 집문서가 아니라 실험문서. 당주의 인장이 아니라 실험실 인장. 그 차이는 기록의 생명을 두 쪽으로 가른다. 울령이 숨을 골라 붙였다. 7년 19번.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번호 기억나시죠? 그는 눈을 감았다. 숫자는 이름보다 오래 남았다. 화진 3류 보병 7년 19번. 눈앞의 잉크가 다시 불빛을 반사하며 흔들렸다. 그의 손등에서 핏줄이 조용히 위치를 바꾸었다. 피가 문장을 읽고 문장이 피를 확인했다. 이 나무 쪽은 어디서 났지? 남쪽 창고, 봉쇄된 칸막이 바닥 틈. 어젯밤 폭발 얘기 들으셨죠? 그때 목재 틈이 벌어지면서 서고지기가. 울령은 말을 흐렸다. 누군가 일부러 터뜨린 불이었으면 그 틈은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고지기 회색 장삼의 남자. 말 대신 물러났다 돌아오고 불시로 둘레를 그리던 자. 은혜를 베푸는 얼굴로 의심을 나누는 눈. 그는 그 사내가 열어둔 아주 좁은 무늬 틈을 떠올렸다. 말 없는 협력은 말 많은 동맹보다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은 대개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균형을 원한다.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그가 말했다. 울령이 그를 보았다. 말만으로는 이 집안에서 어떤 것도 움직지 않아. 무엇을 원하시죠? 내 몸. 내가 죽던 순간의 기록. 피에 남은 각인. 울령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해야 살아남지. 그는 아주 조용히 웃었다. 비와 십침의 무침식. 오늘 밤만으로는 부족해. 피의 문장을 직접 끄집어내야 한다. 새벽이 무너지고 낮이 집어삼키는 시간. 그는 연회장 대신 북쪽 별채를 택했다. 손님 접대에 쓰이는 건조한 방, 창살 사이로 바람이 곱게 들어오고 바닥은 오래된 충목으로 깔린 자리. 충목은 습을 빨아들이고 소리를 지운다. 피와 바늘을 다루기에 적합했다. 그는 철판을 바닥에 놓고 원 중앙의 미세한 홈에 손목을 맞췄다. 울령은 문 밖에 서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게 기류를 읽었다. 바닥에 먼지 입자 하나만 움직여도 그녀는 먼저 알았다. 손목의 맥이 철판의 홈과 맞물리는 순간 철판의 얕은 구슬빛이 켜졌다. 그의 몸 안 어디에 숨은지도 몰랐던 얇은 선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경맥의 지도가 아니라 그날 그의 몸을 부서 지나간 독의 길. 무영독의 산란, 화골산의 부식, 피가 역류하며 열어젖힌 판막의 각도. 그는 숨을 고르고 그 선들 사이에 얇은 바늘을 세우듯 의식을 꽂았다. 바늘은 실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보다 뚜렷했다. 의식의 바늘이 선 하나를 눌렀다. 눌린 자리에서 냄새가 올라왔다. 탁하고 달콤한, 그러나 끝에 제맛이 남는 향. 그 향의 가장자리에서 말의 찌꺼기가 떨어졌다. 삼봉 제7각. 바닥의 철판이 그 말을 기억해 다시 울렸다.
구호의 잔향이 철판을 타고 그의 팔로 전달되는 동안 그의 눈에는 불타던 평야의 그림이 어둠의 음각처럼 솟아올랐다. 병사들의 어깨, 뒤틀린 깃발, 그 틈에서 휘청거리는 자신의 시야. 그리고 보였다. 언덕 위 흰 장삼의 그림자 하나가 손을 들고 서 있었다. 장삼의 끝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손끝에서 가늘고 반짝이는 금속 고리가 햇빛을 한 번 핥았다. 고리가 돌아가며 철제 밸브 하나가 열렸다. 그 입속에서 보이지 않는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그 안개의 숨을 기억한다. 무영독의 가장 어린 숨. 그 숨이 바람을 타고 내려왔고 아래에서는 어떤 병사가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 병사의 입술이 말했다. 난 괜찮아. 그 병사의 이름은 화진. 그는 몸을 번쩍 세웠다.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기운이 심장 뒤편에 박혔다. 철판의 빛이 꺼졌다. 남은 것은 눈앞의 그림과 손바닥의 떨림. 울령이 문가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보았습니까? 봤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밸브, 금속 고리, 고개를 젖히던 손목 각도. 그리고 구호. 그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본 것들은 모두 내 피와 눈이 증언한 것들. 이 집은 그런 증언을 믿지 않아. 울령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속에는 낡은 쇠조각이 들어 있었다. 막근이 매여 있고 군호가 음각되어 있었다. 보병 7년 19번. 당위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쇠조각의 모서리는 한 번 불에 그을렸다가 다시 식혀진 흔적이 있었다. 당주가 명한 소각로에서 주었습니다. 울령의 목소리는 낮았다. 실험이 끝난 후 남은 것들을 처리하는 곳. 그는 막근을 만지작거렸다. 매듭이 왼손잡이의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 화진은 왼손으로 활을 당겼고 식사 때는 젓가락을 오른손으로 들었다. 뼛속에 새겨진 사소함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쇠조각은 이름표였고 불길을 건넌 상은은 그날을 증언했다. 그랬다. 증거는 의외로 가까운 데 있었다. 몸과 눈 밖에서도 그날의 금속은 말이 남았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가 부족했다. 누가 밸브를 열었는가? 명령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실험의 서명은 왜 비어 있는가? 묻고자 하면 대답 대신 침묵이 돌아오는 집. 그는 감춰진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발화점을 바꾸어야 했다. 집 안에서는 묻지 않는다. 집 바깥에서 답을 모은다. 해가 넘어가자 그는 울령과 함께 청풍루의 뒤편 하오문의 전달책이 종종 오가는 차폐 골목으로 갔다. 간판은 오래 닳았고 창은 반쯤 깨져 있었다. 그러나 차와 물건은 일정했다. 냄새가 일관되면 거래는 오래간다. 초라한 주모가 술병을 닦는 척하다가 작은 폐 하나를 내밀었다. 흑갈색 나무에 얕은 벌 문양 당문의 상징을 거꾸로 새긴 부정인의 표식. 하오문은 정문으로 들어가 길을 묻지 않는다. 지붕으로, 하수로로, 인장 밑에 빈 칸으로 달려든다. 주모의 다음 손길은 익숙했으나 오래된 예법을 지켰다. 패를 바닥에 놓고 물을 약간 뿌린 다음 잿가루를 기름에 개어 손가락으로 한 번 문질렀다. 잿물은 표면에 미세한 흠을 찾아 검게 스며들었다. 그는 지켜보았다. 폐 위 벌 문양의 가장자리 거친 결이 남쪽 창고에서 본 실험 인장의 테두리 결과 닮아 있었다. 닮음은 훈수였다. 그 닮음에 하오문의 여인이 낮게 속삭였다. 실험용 소인틀, 문장 대행인의 물건. 당주의 정식 인장과는 다릅니다. 문장 대행인, 당문 내부에서 서명을 대신해주는 이름 없는 손들이 있지요. 주로 실험장과 금고를 오가는 얼굴들. 소문으로는 서고를 드나드는 회색 장삼들이 그 일의 끝을 맞는다더군요.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주모의 얼굴을 보았다. 하오문의 입은 사실을 판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은 절대 한 번에 넘기지 않는다.
조금씩 나누고 남은 부분을 다음 거래의 포로로 묶어둔다. 그는 오늘 필요한 만큼만 샀다. 주모에게 나무 쪽과 군패를 맡겼다. 대신 하오문이 보유한 기록 사본 중 유시 삼각 광풍평야의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의 탐취 기록을 받았다. 탐취 바람에서 냄새를 읽어 문장으로 적는 기술. 나약하지만 오래 남는 증언. 문장은 향을 기억한다. 향은 거짓말이 약하다. 사본은 얇은 종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작은 글씨가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냄새의 변화와 맛의 분포를 기록하고 있었다. 유시 삼각 이후 설의 돌출지대에서 달콤한 철분의 향이 급격히 늘었다가 사라지는 피크가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록자는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귀 뒤에서 저미는 미세한 울림으로 적어두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독은 종종 사람의 귀가 설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을 건다. 미세한 울림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금속의 떨림. 그는 사본 끝자락을 접어 여백에 짧게 덧썼다. 삼봉 제7각 개방. H-3. 오늘 그의 손이 적은 3글자와 한 숫자는 어제의 피와 연결되었다. 울령이 사본을 받아 품속에 깊이 감추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대개 얇다. 얇아서 쉽게 찢어지고 찢어지면 다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얇은 것들은 둘, 셋으로 나누어 숨긴다. 그녀는 자신의 옷섭과 부츠의 안쪽 깔창 밑, 그리고 머리핀의 속 빈 몸통에 사본을 나누어 감췄다. 밤, 북쪽 별채로 돌아오자 앞마당에 등불 하나가 이미 켜져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불꽃의 테두리가 단정했다. 등불 아래 회색 장삼의 사내가 서 있었다. 서고지기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장죽도 들지 않았다. 등불의 빛이 그의 눈에서 한 번 흔들렸다. 흔들림은 침묵의 웅변이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왜 나를 도왔지? 질문은 짧았고 대답은 길었다. 그러나 사내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팔소매 안에서 작은 철부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다. 손바닥만 한 그 철부는 당무늬 소인틀과 같은 조형이었다. 테두리는 거칠었고 내부의 벌 날개는 정식보다 한 획 덜했다. 결핍은 탈출구가 된다. 그 덜한 한 획, 그 빈자리로 실험 문서들이 사라졌다가 나타난다. 사내가 등불을 비스듬히 기울이자 철부의 틈에서 미세한 묵빛이 흘렀다. 당문의 문장 대행인 이 집의 입술이면서 동시에 그늘이었다. 그는 철부를 들어올려 뒤집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자 2줄이 음각되어 있었다. 명대인 3방. 인압자. 이름 대신 네모 2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자리를 남겨둔 장부의 습관.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철부를 내려놓고 나무 쪽과 군패, 하오문의 탐취 사본을 한 줄로 세웠다. 철, 나무, 쇠, 종이 서로 다른 질감들이 오늘 하루에 수집되었다. 그가 손을 모았다. 손바닥이 서로를 덮으며 작은 온기를 나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방향을 가졌다. 오늘 모은 것들을 한데 묶는 순간 이 집은 누군가를 잘라내려 들 것이다. 서고지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가늘어졌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등불을 반만 내렸다. 반쪽 불빛이 방의 절반만 비추었다. 절반의 빛, 절반의 진실. 그는 그 절반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절반은 피가 한다. 피는 내일도 흐름으로. 새벽이 오기 전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금고의 철판을 다시 펼쳤다. 이번엔 바늘 하나를 손에 들었다. 무침식으로 짜낸 길을 실제 바늘로 찍어 문장으로 남기는 작업 비화십침의 기록기. 바늘 끝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바늘은 피처럼 썼다. 철판의 원 중앙 미세한 홈들 사이로 바늘을 아주 얕게 미끄러뜨렸다. 미끄러진 자리마다 어젯밤 본 음각들이 떠올랐다. 밸브의 각도, 금속 고리의 회전수, 구호의 리듬. 바늘 끝이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철과 공기가 동시에 짧게 웅 하고 울렸다.
울림은 도장을 닮았다. 보이지 않는 인이 그의 손등에서, 가슴에서, 이마에서 동시에 찍혔다. 회귀에 증거피로 쓰고 공기로 봉하고 철로 도장했다. 울령이 문가에서 그의 어깨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과 안도의 경계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동쪽 창을 보았다. 얇은 빛이 어둠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빛이 벗겨낸 자리에서 멀리서 북의 소리가 들려왔다. 서편 광풍평야의 방향. 북은 전쟁의 문법이었고 문법은 반복을 사랑했다. 반복은 증거의 형제였다. 그가 낮게 말했다. 증거는 뭐였다. 이제 남은 건 읽게 만드는 일. 무언가를 읽게 만들려면 독보다 강한 문장이 필요하다. 그는 도구로 배웠고 바늘로 썼고 피로 묶었다. 오늘 밤 그의 이름은 입이 아니라 행에 있었다. 행은 방향이었다. 방향은 바람이 정했지만 바람의 문장은 사람이 읽는다. 그는 그 문장을 들고 아래로 그리고 밖으로 나갈 것이다. 집안의 홀 아니라 무림의 장으로. 무림맹의 서책 앞에서, 현사왕의 군기 앞에서, 하오문이 밤책 앞에서 같은 문장을 펼칠 것이다. 문 앞에서 서고지기가 마지막으로 멈췄다. 회색 장삼의 소매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묻지 않겠다. 다만 당신의 행을 기억하겠다. 등불이 꺼졌다. 빛이 사라지자 방 안에 마지막 냄새만 남았다. 잿물과 철, 나무와 종이, 그리고 아주 옅은 붉은 술의 향. 향은 장부보다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들은 때가 되면 방향을 가리킨다. 방향이 가리키는 곳에서 북이 한 번 더 울렸다. 북의 가죽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전쟁이 오래가면 소리도 상처를 입는다. 그는 발을 옮겼다. 문턱을 넘어 복도의 그늘로, 그늘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담장을 넘어. 담장 위에서 매화의 가지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쳤다. 꽃망울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서 짧게 구르다가 멈췄다. 멈춘 자리 위로 새벽의 첫바람이 내려앉았다.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문장이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읽었다. 오늘의 끝과 내일의 시작 둘 사이에 놓인 한 줄. 그 줄의 이름은 증거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사천의 그림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